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정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천군의 건치 연역과 그 연천이라는 지명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분단된 도는 실질적으로는 황해도와 경기도와 강원도인데, 북한 쪽에서는 황해도, 남한 쪽에는 황해도가 없고 북한 쪽에는 경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만 분단되어서 북한의 강원도, 남한의 강원도가 있고, 그 지역 안에 그 분단된 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고성군이 남고성군과 북고성군이 있고, 또 옆에는 철원군이 남철원군과 북철원군이 있습니다. 연천은 우리가 대부분 일단 북한 영역에 있다가 우리가 수복을 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 연천 남한 쪽으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령면 하나가 지금 북한 쪽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연천이 분단된 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연천은 그 대부분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북한 쪽으로 보면 연천이 우리 국군이 황해도 쪽으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첨단 교두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보적으로 예민한 곳입니다. 이것이 연천의 발전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 연천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건치 연역을 가지고 변환되어 왔고, 또 그 연천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지명은 어떤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아주 좀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연천의 건치 연역을 통해 연천의 인문 지리적 환경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천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변환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같이 알아봅시다. 세 번째, 연천의 역대 지명과 그 지명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를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연천의 수복 과정을 통해서 연천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이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제목, 지리지에 나타나는 연천의 연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지리지가 편찬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그 현황을 이해하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편찬이 되어 있는데요. 연천 역시 여러 군데 지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리가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천현에서 연천이 어떻게 그 건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앞에 부분을 먼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고구려의 공목달현인데, 고구려가 공목달현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신라가 공성으로 고쳤다. 그리고 이 공성현을 철성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공성을 장주로 고칩니다. 근데 여기다 그래서는 일단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때 이걸 폐하고 현종 무호에 동주 임내에 붙였다. 여기는 동주라고 하는 그 곳과 여기는 철성군이 같은 곳입니다. 지금 철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철원을 신라시대 때는 철성군이라고 그랬고, 통일신라 때 고려시대에는 동주가 그랬습니다. 동주 임내에 붙였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명종 때에 간무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무가 연천현에 최초로 설치된 지방관입니다. 근데 정식 지방관 아니고, 이 간무는 주로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복납하는 그런 세금 관련 임시직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급 말직을 두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독립적이었던 연천이 이제 고려 명종 때 비로소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좀 구분해 보겠는데요. 연천은 본래 고구려의 공목달현이다. 공목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목달현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말을 펴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연천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이 공목달현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고구려가 연천 지역을 장악하기 전에 이 지역은 백제 땅이었습니다. 백제는 여기다가 어떤 행정구역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가 되었을 것인데 현재 고구려가 또는 그 이전에 그 낙랑이라든가 또 이런 뭐 마한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연천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여기 행정구를 설치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현재는 고구려가 설치한 이 공목달현에만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공목달현은 이 공목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말을 표현하는 표기 방법인 반절의 표기 방법입니다. 반절. 이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한자 중에서 앞 글자에서는 초성과 중성을 취하고 뒷 글자에서 종성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인데 이 공목달은 그러면 공목과 한자 달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뒤에는 달은 우리말 달이고 이 공목이 바로 이게 반절입니다. 공목은 앞에 공자에서 초성인 기역과 중성인 오를 따서 고라 음을 만들고 다음에 목에서 종성 미음을 따가지고 이 공목은 곰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시한 그런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목달의 공목은 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달은 이게 우리 땅을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늘이 지는 땅, 햇빛이 들지 않은 그늘 땅은 응달이라고 달이 들어가고 해가 잘 비치는 땅은 양달, 한자 양들어서 해가 드는 땅, 그늘진 땅. 그다음에 비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탈은 빛달입니다. 이거는 빛달, 빛은 기울어진다는 말이죠. 기울어진 땅, 비탈이라고 말해요. 기울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은 전부 다 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목은 우리말 곰을 한자 반절로 표기한 것이고 달은 우리말 이게 그 땅입니다. 고조선에 수되던 아사달이 있지요. 아사는 아침이고 달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해가 뜨는 땅, 아침 땅. 이것을 한자로 조선이라고 표기했었던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곰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이게 우리말 곰인데 이 곰은 짐승 곰이 아니라 신을 말합니다. 물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곰은 신의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권력자의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곰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목달은 곰땅, 곰은 강의 신. 여기서 그 곰이 그 강의 신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의 공주의 옛날 이름은 웅진인데 웅진은 곰나루. 이 곰이 다스리는 나루터 땅 물강이라는 뜻이고 단군의 어머니 이름이 웅녀지 않습니까?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는데 호랑이와 곰이 같이 빌었는데 호랑이는 술은 견디지 못해 나가버리고 곰이 혼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수련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곰이 여자가 되어서 웅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곰 전부 다 곰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 곰이라는 글자는 지금은 곰이라고 발음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이제 오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인데 우리는 그냥 이걸 감이라고 읽겠습니다. 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감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단군 왕검, 이 단군 왕검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앙감입니다. 이 앙은 지붕 같은 데서 나타난 것처럼 근본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감이 바로 여기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검이 앙감이라고 표시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은 뭐라고 표시되면 임금이라고 표시합니다. 임금. 이 임금이라는 말이 우리말인데 이 임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앙감, 이 왕검에서 온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감이 다스리는 자, 지배자,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연천을 곰의 땅, 곰달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것은 지배자가 또는 그 절대자가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고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치적인 지배자와 종교적인 지배자가 일치돼 있었습니다. 이 단군 왕검이라는 말이 그런데 단군은 이게 그 정치 종교 지배자를 말하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에서 단군 왕검을 합쳐서 말하면 신정 체제, 즉 무당 신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정치 지도자로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에 보면 박혁거세가 온누를 밝힌다 종교 지도자거든요. 신라의 두 번째 임금이 유리인데 유리는 이게 자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무당을 뜻한다고 이렇게 차차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치 체제인데 바로 연천이 그 신정일치 체제의 지배자가 다스리는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천이 지배자 신을 섬기는 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다는 지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가 바로 연천을 흐르는 감에 있는 한탄강에 있는 가막이라는 산입니다. 이 가막산은 지금도 이게 말하면 전국 무당들이 그 신을 받으면 와서 수련하는 곳이고 지금도 그곳은 무당들의 성지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 가막산 꼭대기에 글자가 적혀있지 않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설인기 비석이라고 하고 무자비인데 그 비석 자체를 빗돌대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 중부 지방의 무당들이 절대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감악이라는 산 이름을 보면은 요 감자가 짙푸를 감자예요. 이게 그럼 감악은 짙푸른 산인데 이 짙푸른 산은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 산에 짙푸른 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나무가 숲이 우거졌다고 쳐도 숲이 우거지지 않은 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를 감악으로 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악은 우리말을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건 바로 곰산, 곰으로 봐서 곰산, 즉 신이 다스리는 산, 절대자가 다스리는 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악이나 공목달이나 다 똑같이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가 일치된 절대자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목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목달은 신의 땅, 다스리는 자의 땅, 종교적 의미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영역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라가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물론 당과 협력했지요. 그래가지고 삼국을 통일해서 대신라가 되는데 통일신라가 되는데 이때는 이 고구려 설정 공목달을 공성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공성. 그래가지고 이걸 철성문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면 공성은 뭐냐? 이 신라는 지금의 통일신라를 말하는 것이고 철성군은 지금의 철원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철원도 사실은요, 이 철이 쇠철자거든요. 그렇죠? 이 쇠라고 읽고 원을 둥글 원자, 그래서 우울에 읽으면 쇠울이 되는데 이 쇠울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를 다 서울이라고 그래요. 서라벌도 셔블 서울이고 철원도 셔블. 쇠울 서울이고 지금의 서울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이거는 철원은 후고구려 궁야가 세운 후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시 서울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표현한 것이 철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성이라는 연천 지방을 이 철성군 철원의 영현으로 삼았다 합니다. 영현은 뭡니까? 지방관이 파송되어 있지 않은 속혈을 말해요. 그 지역에 호족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천 지방은 그 지방의 호족이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성이라는 이름을 바꾸거든요. 공성. 의미가 없어요. 이 공성이 사실은요. 근데 이 공성은 아까 말한 곰성이라 되는데 이 곰이라는 한자음이 없습니다. 한자음에 곰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슷한 글자인 공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성으로 표기해서 이건 공목달이라는 지명을 고구려식으로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다시 그 삼을 일통한 다음에 이 연천 지방에다가 장주를 썼습니다. 장주. 이 장주의 장자는 이게 물 맑을 장자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여기다가 지방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명종 을미에 와서 비로소 간무를 두었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중앙정부에 이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명종 때 을미에 장주에다가 간무를 뒀다는 것은 비로소 중앙정부의 간섭이 통제가 일부나마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장주가 이게 물 맑을 장자거든요. 이게 물장자. 이거 연천을 흐르는 임진강 한탄강의 맑은 물길을 아마 그 염두에 두고 이 지명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함유하는 지역이고 임진강과 한탄강의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그 수송, 운송, 교통 같은 것을 담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종 때 와서 비로소 간무를 두어서 중앙정부의 일부 통제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충선왕, 고려 말기에 충선왕이 왕이 오르는데 이 충선왕이 세종시록 지리 연천에 보면 충선왕이 왕위에 오름에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여 연주로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이름자를 피해서 고쳤다를 어휘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 그렇게 휘를 하지 않습니까? 너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 홍정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 정자 덕자 쓰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휘라고 합니다. 하물며 임금님의 이름이 되면 그건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충선왕은 왕의 오르기 전에 이름이 원이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름을 장으로 고칩니다. 자, 이건 폐옥장자입니다. 그 옷에 장식하는 폐옥 장자인데 폐옥이 됐지만 역시 음이 장이에요. 근데 연천의 이름이 물맑을 장자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걸려요.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장주를 뭘로 고쳤냐면은 장주의 장과 충선의 이름 장이 음이 동일해. 어휘에 걸렸어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장주 대신에 같은 의미의 물맑을 연자를 사용해가지고 연주라는 이름으로 고리를 고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연천이라는 지명이 이제 바로 이 물맑 연자부터 시작됩니다. 연천 지방의 일부 사람들은 태종이 자기 신하를 고려 충성하는 신하를 우리가 충성을 거부하자 눈물 흘렸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연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분명히 세종시 지리지에 고려시대 말기 충선왕 때에 왕의 이름이 장이기 때문에 이 장주를 고쳐 연주를 고쳤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세종시록 지리지 보면 연천이 보면은 본조 태종 계사의 예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천 현감으로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조는 조선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연천 현감은 연천을 연주에서 주에서 현으로 강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로소 지방을 파견하고 경기도 관찰사 관할로 설정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말하는 예에 의하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종 때에 전국의 지방 관할 중에 주라고 불리는데 너무 고을이 규모가 작아서 주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8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일괄해서 이름을 산으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연주였던 것이 고려시 연주가 이때 와서 비로소 연천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걸 예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고려시대. 이거는 여러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은 가보에 마전현에 병업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전에서 맞췄다고 연천에서 연쳤다가 마련이라 하다가 다시 두 현으로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 현종실록 현종 3년 12월 21일 1662년인데 이 날짜 기록을 보면은 전패를 잃어버린 경기 연천을 혁파하여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연천현에서 전패를 잃어버렸어요. 이 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천을 없애버리고 이 연천현을 마전현에 통합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 기록이 이제 세종시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패가 뭐냐면요. 전패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각 고을의 객사. 이제 관찰사가 오면 머무르는 곳이 객사죠.
뭐 숙박기를 가진 곳인데 이 숙박기는 가진 객사 가운데에 전자를 생긴 나무패 전패를 봉헌하게 됩니다. 이 전패는 왕을 상징하는 위패로서 지방의 왕권의 지배를 표시하던 굉장히 중요한 의물이었어요. 즉 연천현이 조선 국왕 관할하에 있고 조선 국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를 새긴 나무패를 각 고을마다 다 보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패를 모신 객사에 동짓날, 신정 및 국왕의 생일, 그다음에 매월 1일과 15일 되면은 당시의 현감과 또는 목사가 그 지역의 관원과 시민을 다 데리고 여기에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연천이 조선 왕조 국왕의 통치하에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전패는 국왕의 상징물이었으므로 그 보관 및 관리가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어떻게 잃어버린지 경위는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패를 분실하는 것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연천 고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천군의 성립입니다. 연천현에서 연천군으로 발전하는 데 1914년입니다. 조선 왕조가 1910년에 망하지요. 그러니까 총 14년인데 일제는 1914년에 지금까지 관념적이었던 지방행정구역을 인구, 지리, 행정 편에 적합하도록 대폭적으로 개편합니다. 이거 지방 대개혁이라 개편이라고 그래요. 이에 따라 연천도 인근 9년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천군으로 크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연천으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1914년 4월 1일 날 마전군, 적성군, 상령군, 그다음에 양주의 연근면이 연천에 통합되어 가지고 이건 지번에 연천군에다가 마전군, 적성군, 상령군, 그다음에 양주의 연근면이 통합돼 가지고 거대한 연천군이 성립이 됩니다. 요건 다시 좀 구체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대동여 지도거든요. 여기에 요 부분이 이제 연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흐르는 강이 여기 한탄 강이고 임제에 흐르는데 여기 연천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천입니다. 여기에 요 보면 여기 마전입니다. 마전. 여기가 상령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장단입니다. 요거 거기 여기에 아래 여기에 이제 지금 소유산이 있고 이게 동천 지역인데 여기에 연근면이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엄청난 규모의 연천군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지금 이게 이제 대폭 확장된 연천이고요. 여기 연천군의 행정구역이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이제 현재 구역으로 이렇게 대폭 여기 왕직면, 백항면, 미산면, 장남면이 군이었다. 원래 연천은 여기에 연천읍과 군남면 여기까지만 연천이었는데 여기 이게 다 포함돼가지고 큰 규모의 연천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이건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천군 남면과 마전군 화진면이 합쳐가지고 군남면이 되고요. 관인면은 이 관이 되는데 이 관인면은 나중에 다시 이것은 포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연천 군내면과 연천군 동면 합쳐가지고 연천군 군내면으로 확장됩니다. 연천군 북면이 중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마전군 북면, 강신면, 서면 합쳐가지고 왕직면이 됩니다. 이제 이 마전군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전군의 서면과 마전군 동면과 군내면이 합쳐가지고 미산면이 되고요. 마전군의 장신면, 하신면이 백항면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전군의 군내면하고 장단군의 고남면, 적성군 동면이 합쳐서 적성면이 됩니다. 이 적성면은 나중에 다시 장단으로 포천으로 아니죠 파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연천군 서면도 합쳐서 적성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적성군 남면인데요. 적성군 남면이 연천군 남면이 됩니다. 근데 연천군 남면이 요게 383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천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남쪽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 군정은 요 적성군 남면을 연천군 남면을 양주군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남면은 양주군에 있습니다.
양주시 남면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북쪽에 있는 면이 가장 이제 남면이라는 이름을 모순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양주군 연근면이 지금의 주로 연천 전고급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연천으로 넘어가서 연천군으로 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4년 오면은 북면과 동면을 통해서 상령면이 만들어졌고요.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바꾸고 연근면을 전공을 바꾸는데 이 연천면이 나중에 연천 지금의 연천 군청이 있는 연천 읍이 되죠. 그다음에 전공읍은 지금의 전공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연천면과 전공면은 읍으로 나중에 승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연천군과 북강원도를 설명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연합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8선으로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소련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하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선이 연천군을 남북으로 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천군의 9개 면이 전부 다 소련 군정 관할로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이죠. 연천군이 대부분 이제 소련 군정 넘어가고 남쪽에는 3개 면만 남게 됩니다. 이게 3개 면이 이제 그래서 이것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소련인 걸 북연천 그랬어요. 북연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남쪽에 남아 있는 연천군 적성면이 파주군 적성면으로 넘어가고 연천군 남면은 양주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연천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 있는 면 12개 중에서 9개 면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3개 면이 남았었는데 이제 2개 면은 파주로 1개 면은 양주로 넘어가면서 남쪽에는 연천군을 해체해서 연천군이 없어집니다. 38선 이북으로 넘어간 연천군은 이제 북연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 9월 5일 날 소련 군정은 포천 북쪽의 영평군과 자기네 관으로 넘어온 영평군과 소위 그 북연천을 강원도로 편입합니다. 지금까지 연천은 경기도 소관이었는데 소련 군정에 의해서 이 연천군과 영평군이 강원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연천군을 폐지하고 그 자기네 관으로 들어온 청산면, 창수면 이걸 다 연천으로 또 편입시켜요. 그래가지고 연천군을 연천면, 전곡면, 백항면, 상령면, 서남면, 군남면, 미산면, 왕직면, 중면, 관인면, 청산면 12개 면으로 다시 개편합니다. 처음에 12개 면이었다가 9개만 들어오는데 이후에 다시 확장해가지고 12개 면을 개편한 다음에 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라를 개창하게 되니까 이에 맞춰서 연천군을 자기네 이름 따라 련천군으로 개칭해가지고 북강원도 관할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연천이 아니라 련천군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강원도가 됩니다. 강원도는 이제 둘로 이제 분단이 되죠. 그래서 남쪽 강원도, 북쪽 강원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 북강원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38선 이북에 있는 강원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장악한 38선 이북의 강원도에다가 철원읍을 철원시로 승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북강원도청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광차 지금의 연천 좀 지나서 철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노동당사라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 그 노동당사가 왜 철원에 있느냐? 바로 이때 1945년 9월 2일 날 철원읍을 시로 승격시켜가지고 북강원도청 도청 소재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 노동당 강원도당 당사가 거기 이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의 지역에 옛날 중에 원래 강원도라는 지명이 강릉과 원주에서 각각 한 장씩 따가지고 생긴 지명이잖아요. 근데 강릉도 남쪽에 있고 또 원주도 남쪽에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새로 부상하는 춘천도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중심 도시가 전부 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는 금강산을 비롯한 산골 지역하고 이 철원 평야에 철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면목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함경남도 지역에 있었던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 그리고 경기도 이북 지역에 있었던 연천과 영평군을 이게 편입시켜 가지고 다시 도청을 원산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북강원도에는 기존의 그 강원도 이북 지역의 여러 지역과 뭐 그다음에 여기 합쳐가지고 원산, 안변, 문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연천, 영평을 합쳐가지고 일정한 면적과 규모를 만든 다음에 도청 소재지를 원산시로 하는 새로운 북강원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북강원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원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구분하기 위해서 북강원도, 남강원도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문서상으로는 북강원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1945년서부터 1950년까지 북강원도 소속의 연천군이 존재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연천군을 해체해가지고 각각 파주와 양주로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에 연천군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1950년에 북한은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연천입니다. 연천은 3년 내내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연천군의 대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관으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천군이 다시 대한민국 관으로 수복이 되죠. 이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그 북한의 강원도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성군이 있고요. 여기에 철원군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쪽에도 남쪽에도 철원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산군은 고성군은 이만한 규모 있었던 것인데 남북이 분할돼 가지고 남쪽에도 고성군이 만들어지고 북쪽에도 고성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분단된 군이 되고 이 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철원이었었는데 이 철원이 북쪽 철원과 남쪽 철원은 이제 분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 38선이 이렇게 아래로 지나 속초 바로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게 지나서 이 부분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수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남북이 분단된 군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성립되면서 한국전쟁으로 연천 지역에서 상령면 대부분과 서남면 대부분을 제외한 연천군 전 지역이 수복이 됩니다. 이 연천군 지역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북한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임진강, 한탄강 선에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38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천을 경계해가지고 방어선을 형성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연천군이 그 한탄강, 임진강 이북에 연천군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북한은 특히 황해도 지역의 동부 지역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북한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교두보로 장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죠. 백마고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김일성이 뭐 3일 울었다. 그것은 평양 잃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황해도 지역의 방어선이 자연 방어선이 뚫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연천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연천 지역을 통해서 북한의 강원도 지역으로, 금강산 지역으로,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교두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45년 그 남북 분단 당시에 미군 군정이 연천군을 해체해 가지고 전곡면과 백항면 대부분의 연천군 남면 두 개의 군을 파주군에 편입했었고 그다음에 남면을 양주군으로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서 그때 1945년 당시에 연천군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면서도 파주군에 편입되었던 지역, 양주에 편입된 지역은 적성면과 남면 지역은 연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그냥 파주와 양주에 남게 되죠. 이것은 연천으로서는 대단히 큰 상실이었습니다.
특히 남면 지역을 상실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남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연천이 이것을 활용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단군인데 원래 38선 이남이 지역이었던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도면, 장남면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강상면과 대강면, 장도면은 연천군이 편입하였지만 나머지 지역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1963년에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장남면은 연천군으로 돌아오지만 군내면을 파주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최종적으로 장단면, 진서면, 진동면을 파주군에 편입합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장단군은 폐지돼 버리고 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장단과 그다음에 개풍군, 개성이던 개풍군을 합쳐가지고 장풍군이라는 군을 만들어버려서 북한에서도 장단군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역사와 명맥을 유지하던 장단군은 남쪽에서도 없어지고 북쪽도 없어져서 장단군 현재 완전히 폐지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단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천군 장단 지역이 바로 이제 장남면인데 이곳은 제1땅굴이 발견된 곳일 만큼 북한이 남쪽으로 진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로 작용하는 안보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다시 복구되는 것은 연천면, 군남면, 관인면, 미산면, 전곡면, 왕직면, 중면, 백항면 그다음을 다시 복구 연천 관할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면이 연천군으로 들어와서 다시 대한민국 연천군이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없어졌던 연천군이 이제 다시 복구된 것이죠. 연천군 관할로 편입이 됩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원래 1945년 당시에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 이제 북한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역 자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북한 여기다가 포천군이 통치하던 지역에 북포천군을 만들어 이게 영천 면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천군으로 이북 포천군입니다. 북포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영북면, 이동면, 영중면, 창수면 일부 성섬 일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945년에 50년에 우리가 다시 수복함으로써 연천군을 편입됐던 창수면, 청산면, 연천군 관할을 유지하고 옛날 춘천군이었던 산해면을 화천군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포천군은 북한의 북포천군은 다시 남한 쪽에 연천군과 포천군으로 화천군으로 다시 영역이 변동됩니다. 강원도 지역이지만 양구가 있습니다. 양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양구면, 남면, 북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으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구군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합쳐가지고 인제군이 복구됩니다. 연천군, 그다음에 북포천군, 포천군, 양구군, 인제군이 전부 다 대한민국 영역으로 이제 복구되어서 대한민국 행정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평강하고 김화는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철의 삼각 지역 중에서 철원만 남한 쪽에 남고 그다음에 그 평강과 김화는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고성도 고성 아까 말씀드렸죠. 고성은 이제 남북이 분단된 두 개의 군이 있다. 북쪽에 고성군이 있고 남쪽에 고성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고성군은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 그다음에 수동면을 가지고 고성군을 복구해요. 그런데 미수복 고성군이 북에 남아있어가지고 북한도 고성군을 설치해서 북고성군이 남아있으면서 고성은 남북이 분단된 두 개의 군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양양군은 속초읍, 지금 속초시로 이제 변환되는데 1963년 의정부 시와 함께 속초가 시로 승격이 되죠.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토성면, 주강면, 서면, 현북면 이것이 전부 다 북한 쪽에 있다가 남한에 복구가 돼가지고 양양군이 완전 대한민국 군으로 복구됩니다.
왜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쪽에 있던 일부 지역을 탈환해가지고 이 두 개 면을 춘천이 편입되고 춘천시로 승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파선 이용했던 지역 중에 상당수가 여기 좀 고성, 양양, 춘천, 연천, 포천이 전부 다 이제 철원까지 대한민국당으로 복구되어서 수복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954년에 일단 전에 북한 땅이었었던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땅이었던 이 지역이 이제 남한으로 수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땅으로 바로 수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제 다시 영역이 조정이 되는데 만일에 올해가 이제 2026년이죠. 언젠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수복하면은 이게 바로 북한이 대한민국 땅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유엔에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과정이 있는데 1954년 4월 25일 날 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해서 포천, 연천, 금성, 김하, 화천, 가평 이런 북한 땅에 7개 군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유엔군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포천군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 지역에다가는 우리가 행정 책임자를 파송을 하지만 여전히 관할은 유엔군 관할하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4년 9월 중순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화천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 1개 군에 이걸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9월 중순서부터 미 8군 측과 우리 대한민국이 행정권 이양 교섭을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11월 15일과 이틀 동안 현지에서 정식으로 행정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었던 땅을 우리가 유엔군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전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참고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유엔군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이게 전에 북한 땅에 있던 7개 군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는 행정 수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저기 간판에 축행정권 이양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이런 정식으로 행정 이양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이것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행정 이양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온 연천군이 다시 대한민국 땅으로서 그 주민이 주권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의 그 신망리라는 그 지명, 연천군에 신망리가 있는데 이 신망리는 원래는 이름이 연천군 상리였습니다. 상리. 이 상리였었는데 신사면 상리였죠. 근데 상리가 신망리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유엔군이 거기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연천 지역은 북한이 점령했을 때는 북한 영역에 들어갔었고 또 남을 수복하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 진영을 따른 사람들은 북한을 월북해버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고 피난 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이 공터로 비게 됩니다. 이 빈 땅에 이제 피난민하고 국군을 제대했지만 각종 없는 사람들이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상리 지역에다가 유엔군이 새로운 문화주택촌을 건설합니다. 이 문화주택촌을 건설하고 그것을 이름을 뉴호프타운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돼요. 뉴호프타운. 이 뉴호프타운이라는 지명을 한자로 다시 번역한 것이 신망리입니다. 뉴호프타운.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은 상리인데 이것이 이름이 이제 신망리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복된 지역을 대한민국이 다시 행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백마고지 지역에 보면 거기 백마고지는 대마리인데 그 대마리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제 유엔군이 다시 장악을 했는데 행정권 유엔군이 행사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국군을 제대하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줄 테니 여기 정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 대마리 지어서 나온 쌀이 그 유명한 우리 저 철원 쌀 뭐라고 하나요? 그 굉장히 비싼 쌀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은 그 비옥한 땅 철원 평야 지역을 평 지역을 정착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대마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수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유엔군 관할 하에서 국군을 지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연천 지역, 철원 지역이 행정권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복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생긴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현재 그 지도는 이렇습니다. 요게 38선이었고 여기 아래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가 남한 땅이었는데 황해도 옹진, 그다음에 경기도 개성인데 요 지역이 수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에게 넘겨준 땅들입니다. 근데 이걸 미수복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8선 북쪽에 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7개 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대한민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약 4,300km, 입방킬로미터에 따른 상당히 강한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역은 이제 용진하고 개성은 이제 북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현재 여기 그 인천군 인천시 옹진군이 있는데 이 옹진군은 옹진이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는 북한 지명이고 여기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지역, 강화도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옹진군으로 이제 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영역은 옹진군이 있지만 실제 옹진군은 관계없는 그런 상징적인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결과 북한은 한반도 중에서 12만 2,400평방킬로미터를 대한민국은 98,800km를 장악해서 오히려 남북전쟁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현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의 건축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1963년에 원래 이제 연천군을 이제 그 나머지 이제 9개 면을 합쳐가지고 연천군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장단군 장남면과 철원군 신서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어서 9개 면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주군 늘목리가 연천군 전곡면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 늘목리는 지금 한타강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65년 5월 1일 날 원당리에 백항면 출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백항면 출장소가 뭐냐면 아직도 이 지역이 유엔군 관할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백항면으로 이제 승격돼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79년 5월 1일 날 연천면군이 연천읍으로 승격합니다. 그래서 9개 면에서 연천군은 1읍 8면이 됩니다. 83년 2월 15일 날 관인면이 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관인면은 포청 가는 대신에 포청군 청산면이 연천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맞바꾸는 겁니다. 연천군 관인면은 포천군 관인면이 되고 포천군 청산면은 연천군 청산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을 각각 바꿔가지고 이제 연천은 1개읍 8개 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85년 10월 1일에 와가지고 전곡면이 전곡읍으로 승격합니다. 요 전곡읍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전곡읍과 연천읍 두 개의 그 지역의 인구가 연천의 60% 이상을 장악한 기형적인 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87년 1월 1일 날 미산면 석장리가 백항면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청군 관인면 부곡리가 연천으로 들어와서 연천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당 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해서 이제 연천군으로 행정이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89년에 비로소 연천은 2읍 8면으로 행정 체제를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이 연천의 그 지도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여기에 원래 연천 철원군이었던 신서면이 들어오게 되고
연천에서 중면, 군남면, 연천읍, 청산면, 전곡읍, 미산면, 왕직면, 장남면, 백학면 이렇게 해서 8개, 2개의 읍, 8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요 백학면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옛날 장단면 지역이 들어온 바로 요 백학면이 여기에 백학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백학면은 2개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 현상이 만들어낸 그런 특이한 현상입니다. 현재 연천은 이렇습니다. 그 연천은 여기 보시면 총 면적이 675.32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4만 3천 명이고 세대는 2만 1,630명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 군이라고 하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연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천군하고 동두천시에서 합쳐가지고 한 명의 국회를 뽑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부터 양주군의 일부가 여기 합쳐져가지고 이제 양주군 일부, 그다음에 연천군, 그다음에 동두천시 3개가 합쳐가지고 국회를 하나 뽑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구가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연천읍이 인구가 8,036명이고 전국읍이 19,000명입니다. 합치면 이게 26,000명이 되죠. 다시 가보면 총 6만 명 중에서 4만 명 중에서 26,000명이 2개의 읍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전곡읍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재미있는 전곡읍을 구성하는 인구 대부분이 다 군인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연천과는 지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천에 근무하는 군 장교들, 하사관들 가족들이 전곡읍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록 연천군 전곡읍 소속이지만 전곡읍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주로 새로 개통된 1호선 전철을 타고 동두천 또는 양주, 의정부로 와서 이곳에서 생활 근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 연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가 이만큼 이제 말하자면 연천과는 직접적인 생활 근거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보시면 여기에 연천읍의 인구가 8,000명이고 전국이 2만 명인데 군남면은 3,300명밖에 안 되죠. 청산면은 4,000명입니다. 그다음에 백학이요. 요게 지금 여기에 25사단 수색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 지역인데 여기에 2,600명이 다 군인 인구들입니다. 이게. 근데 그 다 내려가시면요. 왕직면에 1,000명. 신서면은 2,800명, 신서면은 여기 이제 대광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나마 좀 유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중면입니다. 중면이 면인데요. 이 인구가 20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요거 한 3, 4년 통계, 작년 통계는 이게 153명으로 나옵니다. 중면 인구가. 면의 인구가 153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면이니까 당연히 면사무소도 있고 뭐 파출소도 있고 뭐 그 무슨 그 주민 편의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인구는 153명. 이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바로 북한과 접촉 지역이고 여기는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농민들이 자기 땅으로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미수 허목의 묘가 이 중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미수 허목의 묘를 참배하려면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장남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경순왕릉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과 직접 마주대하고 있는 접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곳이 있고 만일에 북한이 그 연천구 북쪽에 그 상령면 지역에다가 댐을 7개를 건설했거든요. 이 댐을 물을 열면 이 댐 물이 바로 연천을 통과해가지고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에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북한이 남원이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댐 물 열어버리는 바람에 거기 비룡대교 밑에서 말하자면 캠핑하던 사람들이 이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도 이 북한에서 댐을 여는 걸 막기 위해서 군남댐이라고 방어댐을 하나 건설했는데 이 군남댐이 그 저수 면적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에 북한이 7개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그다음에 연천과 그 임지가 있다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그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 불과 150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면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농산물이 율무입니다. 전국 율무의 80%가 연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율무 농사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수확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율무는. 그런데 인구가 이거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때는 굉장히 그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일부 이제 임시적으로 노동 인구를 확보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안 돼가지고 현재 연천의 율무 생산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 지역, 그다음에 접촉 지역 이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안보 현상 때문에 지난번에 남쪽에서 삐라를 보낸다고 그러죠. 북한이 남쪽을 포격한 지역이 바로 연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서면이었는데 이쪽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이런 바람에 그다음에 또 목함지뢰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들이 임지강을 따라서 남쪽 흘러내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밟아서 다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천이 갖고 있는 안보 유시 때문에 연천군이 굉장히 발전이 좀 저해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실제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연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연천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좀 현충원도 만들고 애쓰고 있고 안보 관광지도 조성하고 있고 근데 이거 연천이 갖고 있는 그 임진강 한탄강 지역에 그 경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주상절리도 그렇고 세계적인 그런 그 명품 그런 관광지가 돼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하철 1호선이 백문고까지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천 쪽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요게 지금 그 휴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철원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기마는 요만큼만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더 넘어가고 평강 전체가 요만큼 일개 리가 지금 남쪽에 남아 있는 데서 우리 남쪽에서는 평강과 기마는 현재 행정구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철원만 남으니까 이걸 평강, 철원, 기마 이 지역을 요걸 철의 삼국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었던 지역인데 요게 바로 연천의 안보 환경을 말해주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휴전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입니다. 이게 요 철원 요게 연천이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철원 분단된 철원, 분단 김화, 평강, 그다음에 이제 창도군, 금강군, 고성 분단된 고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히 아주 민감한 그런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수복 연천에 관해서는 현재 연천군이었었지만은 상령면 대부분 이제 이 상령 중에서 이제 그 도연, 어적산, 저금 요 세 개의 리는 연천은 중면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요거 세 리를 뺀 나머지 이 지역은 전부 다 북한 쪽에 지금 장악이 돼 있고 산안면 중에서 고장리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북한 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령면과 산안면 전체가 전부 다 아직까지는 수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따로 이 지역은 백마고지 현장에 보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남북 대치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령면은 원래가 이것이 그 독립면으로 돼 있다가 1914년 행정대개편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연천군으로 일부는 철원군으로 갔다가 현재는 그 북한 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그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상령면은 올해 한때는 연천보다 더 큰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북한 쪽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대부분 연천의 역대 건축 연역과 그다음에 지명의 의미, 현재 연천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안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남북이 대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해서는 좀 상향적인 그런 발전 방안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연철의 건축 연역과 그다음에 지명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현실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